비 오는 봄날, 이태준은 아침부터 바빴다. 자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답게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에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40대 중반, 남들 말로는 성공한 케이스였다. 20대에 무작정 시작한 사업은 수차례 위기를 겪었고 그 곁엔 늘 아내가 있었다. 아내 정미숙, 어릴 적부터 성실함으로 똘똘 뭉친 여자였다. 결혼 초엔 남편의 외판 업무를 돕기 위해 아이를 업고 거래처를 함께 돌기도 했다. 한 번은 아이가 열이 39도를 넘었는데도 거래처 약속을 미뤄주지 않아 병원과 거래처를 오가며 울었던 날도 있었다. 그렇게 버티고 참아낸 세월이 15년. 회사는 사무실 직원 30명 규모로 성장했고 생산 공장도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둘 사이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 요즘은 주말마다 가족의 나들이를 가고 아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다. 겉보기에 완벽한 가정, 흠잡을 데 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일상이 답답하다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시기에 격리 직원 유진이 다가왔다. 사장님, 저희 팀 오늘 커피 사주시면 안 돼요? 간 입사한 지 몇 달, 20대 중반. 똑부러지고 예쁘장한 얼굴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태주는 처음엔 단순히 귀엽다고만 느꼈다. 하지만 유진은 눈치도 빠르고 은근히 다가오는 말투가 묘하게 설렘을 일으켰다. 사장님, 요즘 스트레스 많으신 거 알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 유진은 점점 가까워졌다. 업무를 핑계로 늦게까지 남는 날이 많아졌고 퇴근 후 함께 식사도 자연스러워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엔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빗물처럼 어디선가 틈이 생긴다는 걸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한 번의 눈빛, 한마디 말이 금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금은 무너짐의 시작이다. 오늘도 야근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마감 서류 좀 정리해야 해서. 태주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도 남아도 될까요? 회계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 괜찮겠어? 그럼요. 사장님한테 점수 좀 따야죠. 유진이 웃었다. 그 웃음은 위험할 만큼 가까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계산서를 정리했고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으며 맥주 한 캔을 나눴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밖에는 봄비 냄새가 가득했다. 사장님은 아내분이랑 사이 좋으세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태주는 순간 멈칫했다.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대충 넘기려 했다. 그냥 그래,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랑 없이 사는 거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금이 갔다. 며칠 뒤 아내 미숙은 저녁 식사 중 무심히 말했다. 요즘 왜 그렇게 늦어? 회사에 무슨 문제 생겼어? 그냥 바빠서 그래. 태주는 짜증을 눌러 담으며 대답했다. 사실 별일 없었다. 단지 유진과의 퇴근 후 시간이 더 편하고 가벼웠기 때문이었다. 당신 혹시 미숙은 말끝을 흐렸다.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의심은 이미 뚜렷했다. 여자의 감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었다. 태주는 젓가락을 놓았다. 그만 좀 해. 당신은 왜 늘 나를 의심부터 해? 그럼 설명을 해. 왜 늘 늦고 주말에도 피곤하다는 말만 해? 예전엔 가족 나들이도 먼저 챙기던 사람이. 됐어. 회사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좀 편히 쉬고 싶어. 말끝이 날카로웠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미숙은 입을 닫았다. 그날 밤 태주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 문장 짧았지만 태준의 가슴엔 깊게 박혔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그냥 조금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이미 그는 선을 넘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왔다. 이태준의 퇴근은 점점 더 늦어졌고 주말이면 회사를 핑계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다. 정미숙은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미숙은 딸아이의 학원비 입금 확인을 위해 은행 앱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거래 내역이 눈에 띄었다. 주말 호텔 패키지 37만 원, 고급 레스토랑 18만 4천 원.
태준의 카드였다. 그리고 날짜는 회사에 급한 미팅이 있다며 외박한 주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조여왔다. 미숙은 조용히 카드 내역을 스크롤하며 지난 2달간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호텔, 꽃집, 고급 브랜드 매장.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본 태준의 셔츠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영수증. 청담동 부티 주얼리 14K 커플링 구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건 계획된 배신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에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샤워 좀 하고 올게. 무심히 말하고 방으로 향하려던 그 순간 당신,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꽃은 누구 줬어? 뭐? 커플링은 누구랑 했어? 그걸 왜? 내가 회사 안 나가고 애들 케어만 하니까 진짜 등신인 줄 알아?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합리적인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로를 상처 주는 말이 오갔다. 미숙은 아이들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죽여 울었다. 태준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전 언제나 사장님 편이에요. 태준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며칠 동안 말이 없던 태준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느닷없이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숟가락을 들던 미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고 태준은 그런 시선이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다. 더는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끌고 가고 싶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미숙은 천천히 물었다. 이 집,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쌓아온 15년이 전부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야?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서로 힘들잖아. 넌 늘 지적하고 난 숨 막히고 이젠 내 삶도 찾고 싶어. 삶? 미숙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 지금 사랑을 찾았다는 거지, 그 여자랑. 그게 진짜 삶 같아 보여서. 가족은 버려도 좋다는 거야?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둘 다 알고 있었다. 미숙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그날 이후 태준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그가 보낸 이혼 서류만이 집에 도착할 뿐이었다. 미숙의 서명만이 빠진 빈 칸이 그들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숙은 며칠을 망설였다. 아이들을 안고 밤새 울었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다 끊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태준은 이미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무너지기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녀는 서류를 꺼냈고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도장을 꾹 눌렀다. 며칠 뒤 태준은 유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이혼 처리가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이제 당신은 진짜 내 사람이에요. 유진이 속삭였다. 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이제 나도 새 인생 시작하는 거지? 그 순간 그는 몰랐다. 그의 새 인생이 결코 행복한 출발이 아님을. 이혼 후 한 달, 이태준은 유진과 함께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유진은 우리만의 공간이라며 고가의 인테리어를 고집했고 태준은 모든 비용을 기꺼이 감당했다. 자기 이 소파 어때? 400만 원인데 진짜 편하대. 뭐 네가 좋다면. 태준은 웃었지만 그의 신용카드는 이미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회사도 예전 같지 않았다. 유진이 격리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자금 흐름이 어수선해졌고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유진은 툴툴거리며 말했다. 그냥 다들 너처럼 똑 부러진 여자를 부담스러워하나 보지. 태준은 애써 유진의 기분을 달랬지만 자신과 오래같이 근무해온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유진이 자꾸만 회사에 꽂아 넣는 친척들의 그 자신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정미숙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가구는 대부분 처분했고 남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정확히 쪼개 계산했다. 엄마, 우리 괜찮아? 딸아이가 물었다.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엄마는 이제부터 우리만을 위해 살 거야.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했다.
작고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다시 빚어가기 시작했다. 그 시기쯤 태주는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다. 자기 왜 연락 안 받아? 유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회의가 길어졌어. 진짜? 요즘 나랑 있는 게 어째? 예전만 못해. 그 말에 태주는 문득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겨울에도 그의 외투를 챙겨주던 손길. 기억나지 않던 감정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당신 무슨 생각해?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 태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대답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다시 한번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봤다. 지출은 이미 수입을 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랑은 현실을 견딜 수 없다는 것.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태준의 회사로 세무조사 공문이 날아왔다.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조사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내부 장부를 들여다보던 세무사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유진이 관리하던 회계 기록은 여러 건의 허위 지출과 누락으로 가득했다. 이게 뭐야? 태주는 유진을 따로 불러 따졌다. 나는 다들 그렇게 처리하길래. 그리고 당신이 하라며 맡긴 거잖아. 유진은 당당했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나 혼자 책임질한 거야? 당신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하지만 그날 이후 유진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연락도 끊겼고 그녀와 그녀가 불러들인 친척들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됐고 세무조사와 함께 횡령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직원들은 거의 다 떠났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명함 위에 대표이사라는 글자는 이제 종이만큼이나 가벼웠다. 혼자 남은 오피스텔, 넓디 넓은 거실이 텅 비었다. 유진이 가져간 건 가구만이 아니었다. 자존심, 돈, 신뢰 그 모두였다. 태주는 거울 앞에 섰다. 수척한 얼굴, 눈 밑에 짙은 그림자, 그리고 손에 든 법원 등기우편, 금전채무 미납에 따른 지급 명령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짜 잃은 건 가정이었다. 지금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유진이 아니라 자신이 내팽개친 그 가족이었다. 한편 정미숙은 자그마한 동네 카페에 출근했다. 비록 남의 가게였지만 그녀는 매일 정성스레 커피를 내렸다. 손님과 인사하며 웃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하루를 살아갔다. 그리고 퇴근 후엔 자신만의 카페를 열기 위한 창업 계획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눈물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 그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주는 뒤늦게 미숙의 SNS 계정을 찾았다. 밝게 웃는 아이들, 정갈한 카페 한쪽에서 커피를 내리는 그녀,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구.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나를 바꿨을 뿐이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그제야 처음으로 후회했다. 자신이 버린 사람이 진짜 함께할 사람이었다는 걸.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이태주는 법원에서 벌금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넥타이는 풀어진 채였다. 휴대폰은 연락처 몇 개만 남겨둔 채 거의 울리지 않았다. 그는 문득 버스를 타고 내려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다. 아이들과 함께 갔던 놀이터, 밤늦게 함께 장을 보던 마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숙이 운영하는 카페가 자리한 골목에 섰다. 미소담, 미소를 담은 커피. 그게 그녀의 카페 이름이었다. 유리 너머로 미숙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말랐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아이들도 그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그 속에 웃음과 빛. 태주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손님이 들어오며 말했다. 사장님, 여기 커피 너무 좋아요. 꼭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짧은 인사 속에서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게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려 다시 눈 내리는 길을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뒤엔 아무도 없었다. 다음 해에 미숙의 가게는 어쩌다 보니 손님들이 몰려왔다. 창업 후 손님들의 의견을 받아 커피에 어울릴 만한 디저트를 직접 만들었는데 딸아이가 그것을 SNS에 찍어 올리면서 어쩌다 보니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잠깐 한철뿐인 반짝 인기라고 해도 작게나마 인터뷰 같은 것도 하게 되었는데 태주는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그 기사를 보게 되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미숙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태주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로. 하지만 그 미안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 묻힐 뿐이었다. 논이 녹고 봄이 왔다. 정미숙의 카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힐링되는 공간으로 입소문을 탔고 주말마다 바빠졌다. 같은 시각 이태주는 고시원 좁은 방에 앉아 있었다. 벽엔 일자리 공고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압류 통지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한때 회사를 이끌던 손으로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딸아이가 관리하는 듯한 SNS에는 종종 카페의 소식이 올라왔다. 그때면 태주는 핸드폰을 들어 그 소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미숙이 밝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 아이들이 그 옆에서 장난치는 모습. 그는 다시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입가를 떨며 말했다. 그때는 정말 나밖에 안 보였지. 며칠 후 태주는 용기를 내어 미숙의 카페 앞까지 갔다. 창밖에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봤지만 미숙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자, 우리 케이크 먹자. 그 순간 태주는 깨달았다. 이제 그는 그 가족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라는 걸.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눈길 위에 남은 그의 발자국은 혼자서만 남겨진 흔적이었다. 미숙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햇살이 가득한 창문 너머로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고 웃음이 퍼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끝난 건 결혼이었지만 시작된 건 내 인생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